네, 먼저 태풍 흰남노 피해가 가장 극심한 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포항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태풍으로 침수되면서 차량을 빼러 들어갔던 주민들 가운데 최소 7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었는데, 조금 전 이 가운데 한 명이 13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현장에는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네, 포항 지하 주차장 침수 피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아직 구조되지 못한 실종자가 많아서 마음이 참 무거운데 그래도 한 명이 무사히 구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성 한 명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주민은 39살 전모 씨로 확인이 됐는데요. 구조 당시 대화가 가능하고 직접 걸어 나올 정도로 비교적 건강한 모습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구조 당시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바로 구조 당시 모습인데요. 119 구조대원의 의지에 물이 가득 찬 지하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빠져나오고 있고요. 이를 본 주민들은 박수를 보내기까지 합니다. 구조된 시간은 오후 8시 15분입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게 오전 7시 40분이니까 무려 13시간 가까이 지난 뒤에 구조된 겁니다. 목격자들은 남성 한 명이 주차장 입구 근처까지 헤엄치며 나오는 모습을 보이자 구조대가 밧줄을 묶고 들어가 구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조대 관계자는 전 씨가 스스로 헤엄치며 나와 구조했다며 물이 차 있었어도 내부에 숨쉴 공간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은 현재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네, 문제는 남은 실종자들인데요. 구조와 수색 작업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제 뒤편이 실종 신고가 들어온 바로 그 주차장, 지하 주차장입니다. 본격적인 수색은 아직입니다. 문제는 지하 주차장에 들어찬 물을 아직 다 빼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배수 펌프가 쉴 새 없이 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포항시 남구 인덕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민 7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아침 7시 40분쯤입니다. 이들은 오전 6시 반쯤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고 있다는 관리사무소의 방송을 듣고 차를 이동하기 위해 나갔다고 가족들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연락이 끊겼는데요. 아파트 관리소장은 방송할 때만 해도 지하 주차장에 문제가 있었는데 급작스럽게 물이 들어찼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때는 우리 지하 주차장이 배수 펌프도 잘 돼 있고 모래 산업도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 침수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한 거예요. 네, 물을 빼야만 본격적인 구조 작업도 할 수 있어서 소방당국은 우선 동력 펌프 6대를 동원해 지하 주차장에 물을 퍼내면서 실종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수율은 20% 남짓입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배수에 5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예상보다 작업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실종자 수는 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추정한 숫자에서 차후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들은 이전에는 침수 피해가 없었던 동네라며 사고 원인으로 불과 50m 떨어진 하천인 냉천이 범람한 것을 꼽고 있습니다. 추가 소식은 현장에서 확인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지하 주차장 침수 피해 현장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기자의 현장 중계 보고 오셨는데요. 제2, 제3의 생환 소식 계속 전해줄 수 있기를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태풍 흰남노는 경남 지역을 관통해서 지난 뒤 마지막 관문인 경북 포항에 그야말로 물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네, 시간당 110mm, 누적 40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포항 남구를 가로질러 영일만으로 이어지는 냉천이 도로까지 범람했습니다. 천변의 정자는 거센 물살에 휩쓸려 통째로 떠내려왔습니다. 주택가 골목까지 들어찬 물에 차량이 떠내려가는가 하면 가구와 집기들은 하나둘 집 밖으로 떠밀려 나옵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은 지붕만 남기고 물에 잠겼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경남 지역을 관통해 지난 뒤 마지막 관문인 경북 포항에 400mm 물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포항 운하를 중심으로 물이 불어나면서 남구 지역 곳곳이 침수됐고 북구 죽도동 일대도 물이 들어찼습니다. 포항시는 새벽부터 침수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지만 갑자기 불어난 물에
주민들이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남구 오천읍 도로에서는 70대 여성이 가족과 함께 대피소로 가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태풍이 빠져나간 뒤에도 하천, 저수지 범람 우려로 주민 대피령이 이어졌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대부분 임시 휴업하고 중고등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하거나 원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포항과 울진을 출발해 울릉도, 독도를 연결하는 여객선은 모두 끊겼고 포항 동빈항에는 수백 척이 피항해 평소보다 3배 정도 많은 650여 척의 발이 묶여 파고가 가라앉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 이밖에 포항에서는 중학교 뒤편 야산이 무너지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통시장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절벽처럼 깎인 야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일순간 다량의 흙이 폭포같이 무너져 내리고 건물 주차장은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태풍이 뿌린 폭우에 중학교 뒤편 야산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학교 뒤편 산사태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흙과 나무가 뒤엉켜 있고 이 차량은 토사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른 아침 산사태 소식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엄청나다고 봐야지. 이 건물 쓰고 여기 주차장에 놨거든. 주차장인데 주차장이 다 무너졌거든. 전혀 상상도 못했죠. 황토색물이 시장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성인 남성 허벅지 높이까지 차오른 물로 걸음을 떼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추석 대목 전 물벼락에 울상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또 명절 보기 위해 갖고 준비해 놨는 걸 또 다 이렇게 물에 다 떠갖고 있고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서민이고 없는 사람이에요. 인근 장성시장과 장성, 빗물 펌프장 등도 비슷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포항에만 2천억 원 상당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포항시는 민간단체와 군부대 지원을 받아 조속한 복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불어난 물에 천변에 있던 펜션이 내려앉은 장면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천변에 있던 공장 건물이 폭삭 주저앉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임성호 기자입니다. 콸콸 흐르는 흙탕물 속에 건물 한 채가 난파선처럼 박혀 있습니다. 포항 신광천 앞에 있는 펜션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뿌린 폭우에 물이 불어나면서 집안을 갉아먹자 건물도 붕괴 위기에 빠졌습니다. 당시 안에서 자고 있던 투숙객 6명은 급히 대피했습니다. 2명이 그 잠결에 가가지고 몰라갖고 방이 따로따로 있었나 봐요. 그래 4명이 나오고 난 뒤에 또 마을 해관으로 이제 피신 조치를 하고. 하류인 냉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불어난 물살에 집안이 대거 쓸려가면서 천변에 있던 공장 한쪽이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물이 엄청 흘렀기 때문에 갑자기 대량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위에 떡방구도 무너지고 뭐 갑자기 그 공장 주변에 받치고 있던 지지대 콘크리트도 이렇게 뜯겨나간 것 같아요. 인근 아파트 단지에선 범람한 하천에 도로가 끊기고 주차된 차 10여 대가 쓸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코앞까지 흙탕물이 들이닥치자 놀란 주민들은 급히 마을 해관으로 대피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니까. 다른 데가 피해가 워낙 많아가지고 사람도 못 간다고 그래서 다른 데도 갈 테니까 좀 기다려주시고. 포항시는 정확한 집안 침하 상황과 시설물 피해를 파악한 뒤 긴급 복구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자 지금 침수된 포항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구조 소식이 또 들어왔습니다. 자, 1명이 추가로 구조됐다 이 소식까지 들어왔는데요. 자, 앞서 39살 전모 씨가 13시간 만에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구조되는 화면 저희가 그렇습니다. 보셨는데요. 예. 자, 포항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 생존자 1명이 추가로 구조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실종 신고가 된 사람이 7명이었었는데요. 지금 2명의 생존 소식이 전해졌고요. 지금 5명이 지금 실종된 상태입니다. 자, 이분들 모두 생존해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경로상 취약 지역으로 우려됐던 경북 해안 지역에도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강물과 저수지가 넘치면서 경주에서는 저수지 2기 일부 무너져 내렸는데 주민들이 대피하지 못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저수지 둑을 덮었던 풀들은 온데간데 없고 시뻘건 흙이 드러났습니다. 둑 옆으로는 흙탕물이 세차게 넘쳐 흐릅니다. 태풍이 지나는 사이 경주 강동면에는 390mm 넘는 비가 집중됐고 버티지 못한 저수지 둑이 빗물과 함께 흘러내린 겁니다. 둑 아래에 살던 주민은 겨우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60년을 여기 살았는데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저수지가 갑자기 이렇게 뚝이 누렇게 돼서 누렇게 색깔이. 그래서 나 처음에 저게 뭔지 몰랐어요. 여기 이제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경주 건천읍에 있는 또 다른 저수지. 붕괴 위험이 있던 저수지 아래쪽을 흐르는 하천은 흙탕물이 마치 폭포수처럼 흘러내려갑니다. 바로 옆에 있는 도로 아래쪽은 강한 물살에 토사가 휩쓸려 내려가서 뻥 뚫렸습니다. 도로 위로 쏟아진 토사는 삽시간에 주택 마당을 덮쳤습니다. 주민들은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으로 대피 소식을 들었지만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저어서 물이 넘쳤던 모양이라 순식간에 막 저 나가니까 발 디디니까 떠내려갈래. 문자 볼력이도 없어요. 물이 순식간에 들어오는 그거 볼력이도 없어요. 저수지 위쪽으로는 산사태로 20번 국도가 막혔습니다. 쏟아진 토사에 차도 휩쓸려 저수지에 빠졌습니다. 새벽에 4시경에 경주에서 산에 넘어간다고 가다가 하니까 산에서 돌이 굴러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돌을 한 개 치우고 나니까 그때 산사태가 밀려 내려가 차는 못으로 들어가 버리고. 태풍 흰남노를 피하려고 경주와 포항, 또 울산과 경남 등에서 3,000명 가까운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큰 피해 없이 집으로 대부분 돌아갔지만 추석을 앞두고 찾아온 태풍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태풍이 스쳐 지나간 울산도 피해가 컸습니다. 급류에 쓸려 1명이 실종되고 해안시설은 파손되고 또 도심 강까지 범람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태화강 하천을 따라 누런 황토물이 쉴 새 없이 흐릅니다. 강변에는 경찰이 손을 잡고 인간띠를 만들어 이곳저곳을 수색합니다. 2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1시쯤. 울산 지역이 본격적으로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폭우가 내리던 때였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수색이 시작됐지만 불어난 물 때문에 수색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난 상황 대비 현장 거점 근무 중 실종자가 발생하여 남천교 주변의 경찰관 기동대가 밤샘 수색 중이지만 태풍으로 인해 물살이 새고 물이 깊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강 둔치도 범람했습니다. 태풍이 지나는 사이 울산 지역에 최대 27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물이 넘친 겁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로 노인이 미쳐 빠져나오지 못해 나무를 잡고 있다가 구조됐고 둔치에 애써 가꿔 놓은 정원 80만 제곱미터도 진흙밭으로 변했습니다. 해안도 태풍 피해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큰 파도가 항구를 덮치면서 태풍을 피해 땅에 올려놓은 배가 이리저리 나뒹굽니다. 컨테이너 상자도 파도에 떠밀려 제자리를 잃었고 바다로 빨려 들어가 쓰레기와 함께 떠다닙니다. 해안가 큰 돌도 파도에 실려 육지로 밀려오면서 곳곳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저기 떨어가 있고 또 이 컨테이너 박스가 파도에 밀려서 온 집 앞에 다 와 있고 여기에 방어진에는 여기 지금 피해가 제일 클 겁니다. 여기를 방파제를 막자 나중에 피해가 온다 그래 얘기를 해도 또 도로 침수와 강풍으로 출근 시간 시내버스 운행도 한때 중단됐습니다. 울산이 태풍 영향권에 든 동안 소방당국에 접수된 신고만 1,100여 건. 다만 잘 대비한 덕분에 애처 우려했던 만큼의 큰 피해는 없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부산 지역은 비바람 피해보다는 방파제를 넘어서 덮친 파도가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해안 상가와 도로가 쑥대밭이 되고 건물이 파도에 떠밀리기도 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부산 송도 해안 아파트 상가와 신축 건물 1층이 초토화됐습니다. 방파제를 넘은 파도가 20m 떨어진 건물을 덮쳤는데 유리창은 온전하게 남은 게 없고 각종 구조물도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바로 앞 도로는 아스콘이 마치 종잇장처럼 찢어져서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이어지는 2차선 도로에는 건물이 누워 있는데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원래 있던 위치입니다. 방파제를 넘은 파도가 건물 자체를 바닥에서 분리한 뒤에 떠밀고 갔는데 떨어진 거리가 40m가량입니다. 파도가 물막이 벽까지 넘은 밀락 수변공원 주변입니다. 안전 난간은 엿가락처럼 휘었고 바로 옆 편의점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미리 대비한 상인들은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매미 때 한번 식급을 해서 좀 이렇게 이번 태풍 때는 좀 우리가 단단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그나마도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마린시티는 2016년 차바에 이어 또다시 파도에 잠겼습니다. 엉망이 된 도로와 상가를 보면 마치 6년 전 피해 모습이 재현된 듯합니다. 대비는 사비를 들여서 엄청 단단하게 했고 다른 상인들도 여기는 전혀 문제 없겠다 이렇게까지 다 했는데도 아침에 와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섭게 핥히고 간 부산 해안 지역. 대규모 붕괴나 인명피해가 없었던 건 다행이지만 피해 면적이 넓어서 복구까지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태풍이 가장 먼저 도착한 제주는 서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정전이나 창고 지붕이 날아가는 등 강풍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서둘러 피해 복구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완전히 불이 꺼진 신호등이 바람에 위태롭게 휘날립니다. 변압기에서는 붉은색 스파크가 끊임없이 튀어오릅니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흰남노가 제주도를 덮치면서 18,000여 가구의 전기가 끊겨 밤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강풍 때문에 긴급 복구 작업도 어려워 오후까지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은 먹통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암흑 속에서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는 공포에 몸서리를 쳐야 했습니다. 정전이 돼갖고 왜 이러지 해갖고 있는데 다시 금방 올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휴대폰으로 플래시를 켜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센 바람에 건물도 덜컹거렸습니다. 항구 인근에 있던 창고는 지붕이 뚜껑채 날아가 버렸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전봇대도 완전히 넘어져 태풍의 위력을 실감하게 합니다. 엄청 셌죠, 엄청 세. 한 70년을 살아봤지만은 이번처럼 바람이 센 때가 없었어요. 항구 말고도 해안도로를 따라 강풍 피해를 입은 곳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태풍 피해가 집중된 제주 서부 해안의 한 돌고래 전망대입니다. 돌탑은 아예 무너져 내렸고 가로등은 통째로 뽑혀 나뒹굴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20만 마리 가까운 넙치를 키우는 양식장은 높은 파도에 진흙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틀 동안 양식장의 물을 완전히 뺀 후에야 피해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서 속이 타기만 합니다. 저번 연도에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파도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더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자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파도에 휩쓸려온 흙과 바위로 막혔던 길을 다시 엽니다. 경찰관들이 힘을 합쳐 무너진 창고를 다시 수습합니다. 어제 저녁에 만조 시간에 바람 불 때 파도가 같이 넘어와서 해안가에 있던 각종 부유물들이 지금 해안도로를 덮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합동조사반을 구성해 분야별로 태풍 피해를 조사하고 복구 작업을 서두를 계획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경남에서는 우려했었던 해일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외장재가 일제히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300년 넘은 마을 보호수도 첫잠이 부러졌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남노가 관통한 경남 창원.
바람에 날리는 질서 유지선 뒤로 하얀 잔해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도로 건너편 상가 유리창도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마산항 주변의 한 숙박업소입니다. 밤사이 강풍에 건물 외장재가 무너져 내리면서 도로 한복판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무너질 당시 근처에 사람이 없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제 내다본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6시나 돼서 나와본다고 바깥에 어떤 모습을 본다고 보는데 유리가 깨져가 있고 앞에 이리 돼가 있더라고요. 경남 남해에서는 거목 밑동이 처참하게 뜯겨 나갔습니다. 바다가 인접한 숲에서 바람을 막아주던 높이 19m, 둘레 6m 크기 마을 보호수였습니다. 무려 370년간 몸집을 키운 느티나무도 돌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한국전력 남해변전소는 침수됐습니다. 주요 설비가 물에 완전히 잠기진 않아 남해군 전체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태풍 상륙 직전 모래 주머니를 만드느라 온종일 사투를 벌였던 마산항 인근 주민들. 태풍 상륙 시간과 만조가 겹쳐 매미떼의 해일 피해가 반복된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태풍 대비해가지고 모래주머니 쌓을까 그럼. 내일 지금 만조 때문에 걱정이시죠? 예, 만조 때문에 모래주머니 쌓아가지고 일단 침수 좀 방지하려고. 물막이 벽까지 준비해 철저히 대비했는데 다행히 해수면이 예상보다 높아지지 않아 해일 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전남 지역은 출하를 앞둔 과일이 대거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농작물이 잠기거나 쓰러지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일부 해안 시설물도 부서졌습니다. 전남 지역 현황 나연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과수원 바닥에 종이로 감싼 배가 질비합니다. 태풍의 세찬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우수수 떨어져 버린 겁니다. 채 익지 않아 수확은 할 수 없었는데 피해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이렇게 낙과 피해가 발생한 곳은 나주와 순천 등 전남에서만 수백 헥타르에 달합니다. 진짜 가슴이 저했죠. 애쓰고 1년 내 농사 지는 거에 막 바람이 너무 세서 사실은 저희들이 2시 반 이런 정도의 4시까지는 잠을 못 이뤘습니다. 황금 들녘을 기대했던 논도 피해를 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 자랐나 싶었는데 침수되거나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가을 거지를 앞둔 벼는 밤새 쉴 새 없이 몰아친 비바람에 속절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파가 가장 많이 나오는 전남 진도입니다. 곧 내답할 때가 됐는데 모두 한 방향으로 누워버렸습니다. 바닷가 마을은 도로가 온통 흙밭으로 변했습니다. 초속 36m에 달하는 강풍에 해수욕장 모래가 마을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밤잠을 설친 주민들이 나서 치우고 치워보지만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금 치우려면 한 2, 3일은 봐야죠. 저거 다 치워야 되는데 저런 데도 물차 불러놓고 이제 이래가지고 다 치워야 돼요. 뭐 노력으로는 이거 안 돼요. 이게 장비로 갖고 해야 돼요. 역대급 태풍인 흰남노는 공공시설 곳곳도 핥히고 갔습니다. 신안군 흑산도와 여수 등지에 방파제를 비롯한 갖가지 시설이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파도가 최대 10m 넘게 일었던 만큼 섬 지역 가두리 양식장 피해도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반면에 극심한 가뭄으로 한 달에 엿새만 물이 나오던 완도 보길도와 노하도는 태풍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제한 급수가 6개월 만에 풀리게 됐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태풍이 강타한 포항 수해 현장에서는 해병대의 상륙 돌격 장갑차까지 투입돼 구조작전이 벌어졌습니다. 군 장병들은 태풍이 핥히고 간 자리에서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한때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진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의 상륙 돌격 장갑차 KA-AV가 강처럼 변한 도로를 헤치며 수색작전을 펼칩니다. 이내 침수 지역에 고립된 여성을 발견하고 소방대원들과 함께 구조합니다. 상륙 장갑차는 포항 포스코 공장 화재 현장에도 투입됐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긴 탓에 소방 차량으로는 공장 진입에 어려움이 생기자 소방대원들을 직접 싣고 불이 난 지점까지 이동한 겁니다. 흙탕물이 집어삼킨 주택가에서 해병대원들은 고무보트를 동원해
발이 묶인 주민들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태풍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 당국은 해병대 1사단을 비롯해 육군 53사단과 해군 7전단 등 병력 1,300여 명을 피해 복구와 구조 작업에 투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육해공군의 헬기와 수송기로 구성된 탐색 구조부대 15개를 지정해 육해상 탐색과 인명 구조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속한 구조와 복구 지원을 위해 긴급 구조 지원 기관을 지정하고 재난 대응 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흰남노 피해 지역의 신속한 구조와 복구 지원을 위해 오는 8일까지 예정돼 있던 충청과 호남, 영남, 제주, 경기 일부 지역의 동원 예비군 훈련을 연기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는 신속한 복구의 시간이라면서 태풍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일상을 되찾고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피해 지원에 힘을 모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용산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태풍 흰남노 피해 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태풍 흰남노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있었고 4,6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면서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태풍은 애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세력이 다소 약해져서 남해안에 상륙했습니다. 하지만 상륙 지점이 남해안보다는 오히려 경북 동해안에 강한 비가 집중되며 피해가 커졌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특성을 김준두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태풍 흰남노는 제주도를 스치듯 지나 경남 거제에 상륙했습니다. 이어 경남 내륙을 관통한 뒤 울산 앞바다로 진출했습니다. 거제 상륙 당시 흰남노의 중심 기압은 955.9 헥토파스칼, 예상했던 950 헥토파스칼보다는 높았습니다. 역대 가장 강한 세력을 지녔던 태풍 사라와 태풍 매미보다 약한 태풍으로 기록됐습니다. 관측된 바람은 최대 초속 43.7m, 역대 5위권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이 약화된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은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기압골이 그때 위성 영상을 보시면 그 건조 공기가 그 기압골을 뚫고 남하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유입된 건조 공기에 의해서 하지만 남해안에 상륙한 태풍으로 인해 피해는 속출했습니다. 특히 태풍이 상륙한 경남 남해안보다 경북 포항과 경주 지역에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이유는 폭우 때문입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태풍 비구름과 수증기가 경북 도계항과 부딪히며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포항에 400mm 가까운 비가 내린 반면 거제는 183.6mm에 그쳤습니다. 포항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태풍이 글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바람이 오냐 동풍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가 바다에 있는 공기를 같이 해서 지형에 부딪히게 되면 상승 효과가 가미가 되거든요. 애초 우려했던 최악은 피했지만 전국을 긴장시켰던 가을 태풍 흰남노. 제주도와 영남, 울릉도 지역을 헤치고 지나가며 비바람 피해를 남겼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출하며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꼬투리 잡기식 수사에는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인데 국민의힘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초법적 행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검찰의 출석 요구 시각을 2시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가지 않을 거라고 알렸습니다. 이 대표가 앞서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반박 답변을 자세히 적어 중앙지검에 제출했다면서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소환을 통보했다는 검찰엔 이젠 나갈 일이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꼬투리 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되어 출석하지 않습니다. 소환 통보일에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도 수사받는 야당 대표 모습을 연출하려는 정치쇼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에 불출석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진실의 힘이 두려운지 방탄 참호까지 팠다.
방탄의 의지에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존재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 본인을 성역이나 치해 복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에 더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자며 민주당이 특검법 카드로 역공 고삐를 죄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 수사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물타기라고 반박하는 등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검을 이재명 대표 부부 수사에 대한 물타기 정치 공세로 악용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사법 이슈가 일진일퇴의 정치 공세로 확산하면서 정기국회 협치를 외쳤던 여야의 다짐도 불과 닷새 만에 퇴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대표가 소환 요구에 불응한 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의 공소시효를 이제 사흘 앞두고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선 건데 고의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일대 공보 업무를 담당했던 경기도청 팀장급 공무원의 사무실 등입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를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의 배경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 대표는 성남시장 일대 고인과 함께 찍은 해외 출장 사진이 공개되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하지만 고인을 알게 된 시점은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라는 게 이 대표의 입장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이 대표 측이 보낸 서면 답변을 비교해 당시 이 대표 발언이 의도적인 허위사실 공표였는지 판단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한 날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압수수색 영장은 출석 여부를 밝히기 전에 발부됐다며 연관성을 일축했습니다. 애초 이 대표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낼 때부터 불응해도 사건을 종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충분하게 진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거고요. 모든 사건 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자신감으로도 읽히지만 검찰이 논란을 무릅쓰고 기소를 강행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설령 선거 기간 이 대표 발언이 거짓임을 밝혀냈다고 해도 선거법 위반죄가 인정되려면 결국 고의성 입증이 관건입니다. 이 대표의 기소 여부는 선거 사건 단기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9일 전 결정됩니다. YTN 나힌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고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포항 이 침수된 지하 주차장 실종자 이곳에서 이제 생존자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한 명의 여성이 더 있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어서 2명의 의식 불명의 현재로선 생존자입니다. 생존자가 있다라는 소식을 추가로 속보로 방금 전해줘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항 지하 주차장 앞서 저희가 침수돼서 7명의 실종자가 있다 이렇게 보도를 몇 번 해드렸는데요. 그리고 저희 뉴스나이트에서는 1명의 여성 생존자가 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은 2명의 생존자가 더 있고 지금으로서는 의식 불명의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더 정리가 되는 대로 이어지는 보도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새로운 비대위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하고 내일쯤 이 최종 후보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외부 인사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은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면서 위원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추석 전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선수별로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초선, 재선, 중진 의원들 모두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새 위원장 선임을 일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일임했어요. 네, 그 새 비대위원장 인선은 권 대표가 갖고 있는 권한이니까 권성동 대표에게 일임하자,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일쯤 3명으로 압축한 새 비대위원장 후보 가운데 1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의원들한테 일임을 받았으니까 연락을 해서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지금 몇 분 정도로 압축이 되어 계신가요? 한 3분 정도 되는데 네. 접촉해서 내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쯤에. 당내에서는 중진 의원들의 이름이 꾸준히 거론되는데 일단은 외부 인사에 무게가 실립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도 가깝고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출신 4선의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도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외에서 그 박주선 의장님 그 이름 거론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 안 나왔네요. 그분도 이제 원오브 댐이죠. 새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했던 조호영 전 위원장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스스로 위원장직을 고사했습니다. 당으로부터 다시 비대위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이유로 제가 맡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좋다는 취지에서 훨씬 더 좋은 분을 모시도록 당에 건의를 드렸고, 정무적 판단은 물론 조호영 전 위원장이 또 당을 이끌 경우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낸 가처분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원내 다 하는데 이제 원내에서 원내대표 나가실 분들, 당대표 나가실 분들, 그리고 비대위보다는 뭐 비대위는 좀 반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국민의힘은 추석 전 새 비대위를 띄워 당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가장 큰 변수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새 비대위가 꾸려지자마자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인데 다시 인용된다면 집권 여당의 내홍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초대형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자리, 기상청이 우려한 겪어보지 못한 피해 정도는 아니었지만 곳곳에 상처가 남았죠. 자,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어야 할 정치권을 오늘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나이트 포커스 지금부터 이정훈 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많은 국민들이 긴장하면서 어제 오늘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특히 이번에 포항 지역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아침에 그 불어난 하천물 때문에 지하 주차장이 고립되는 바람에 7명 실종 소식, 이게 이제 국민들 마음을 굉장히 안타깝게 했는데 저녁 무렵에 2명이 생존했다, 이 소식이 잇따라 들어왔고요. 조금 전에 의식 불명 상태이긴 하지만 2명이 또 추가로 발견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의식을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라는데 지금 현장에서 뭔가 지하 주차장이 저희가 보기에는 꽉 막혀 보이지만 뭔가 생존 공간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아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특히 이제 포항 같은 경우 제가 거기에서 군 생활을 했었는데 해병대시잖아요. 해병 일사단에서 예. 제가 군 생활을 했는데 그 지역이 이제 많이 발전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아파트가 많지 않았고요. 제가 근무할 당시만 해도 군부대가 주로 있었는데 이 아파트가 생기면서 사실은 많은 거주자들이 생겼고, 그런데 이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냥 겉으로 지금 입구만 볼 때는 물이 완전히 차서 공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입구가 어느 정도 좀 밑으로 내려와서 있고 그 뒤에 안쪽에 지금 제가 보이는 저 입구 안쪽에 공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이 차 있지만 저 입구에 그 뭐 지하 주차장 표시가 있는 그 뭐 콘크리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 뒤쪽에는 공간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아마 그 공간에 에어파켓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물이 갑자기 불어나니까 부유물 같은 걸 붙잡고서 견디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 에어파켓에서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공기가 있고 그 공기가 있는 상황에서 건강만 버텨준다고 하면 충분히 생존 가능한 상황이 연출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볼 때 앞에 그 지하 주차장 표시가 있는 그곳에 가림막이 있어서 콘크리트로 가려져 있어서 그 안쪽에 있는 에어포켓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아마도 그쪽에 지금 저 장면입니다. 저 신호등처럼 보이는 더 뒤쪽에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이제 부유물 같은 걸 붙잡고 견디는 분들은 충분히 생존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나.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예, 생존에서 나오신 분들에게 이제 마을 주민들이 박수도 치고 뭐 이렇게 해주는 모습도 봤는데 일단은 어떻게 안에서 이제 버티셨는지 이거는 이제 증언이 나와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만은 최준봉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안에 뭔가 생존의 공간이 있었을 것 같다. 자,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 기적 같은 일이다. 또 다른 기적과 희망을 품고 구조 작업 최대한 지원하라 이렇게 지시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2명이 생존 소식이 전해졌고 2명이 의식불명 그리고 3분이 아직 실종 상태인데 이 3분도 빨리 그 생활에서 돌아오시기를 저희가 기원을 해보고요. 자, 대통령 이번에 실시간으로 태풍 흰남노 상황을 24시간 철화를 하면서 직접 챙겼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지난번에 그 수도권 지역에 집중호우 왔을 때 그때는 정상 퇴근하시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이후에 많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본인이 또 직접 또 그 본인 거주하는 아파트 쪽에 그 주차장 쪽에 물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 보기도 했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직접 하시는 바람에 아니 뭐 그런 정도로까지 이렇게 상황을 좀 직접 목도를 했으면서 곧바로 이렇게 비상 위기 대응에 안 나선 거 좀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집무실로 되돌아가서 밤새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그때하고는 좀 달리 좀 예고가 좀 잘 이루어진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기상청 예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역대급 태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제 예보가 나오기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사전 정보도 좀 비교적 충분했던 편이고,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대응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샘 대응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뭐 일단 이번에는 대응은 잘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직접 기자실을 찾아서 태풍 대응 상황을 오늘 간략하게 브리핑하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보다 강력히 대응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지난달 집중호우는 사실은 좀 예측 불허였어요. 우리도 퇴근할 때까지만 해도 그날 밤에 그 특정 지역에 강남의 몇 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그거는 좀 예측 불허였고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오늘 오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조금 전 포항 그 침수된 지하 주차장에서 그 실종자 7명 가운데 2명이 생존해서 발견이 됐고 구조가 됐고 그리고 지금 2명이 의식불명이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1명이 추가로 지금 의식불명 상태에서 발견이 됐다 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총 5명이 생존해서 발견되거나 의식불명 상태에서 지금 구조가 된 상황인데요. 자, 모두 의식을 빨리 찾으시기를 좀 바라고요. 지금 나머지 현장에서 좀 희망적인 소식이 계속 전해지기를 저희가 기원하면서 뉴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 설명을 듣고 오셨는데요. 지난달 집중호우는 예측 불허였지만 이번에는 이미 위력이 알려져서 사전에 대비가 가능했다. 이제 이종훈 평론가도 그 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최준봉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대통령의 대응, 대통령실의 대응 이번에 좀 달랐다고 보십니까? 이번엔 달랐죠. 아무래도 지난번에 그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근데 사실 지난번에도 예측 불가했다 이거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집중호우가 수도권에 내린다는 건 이미 예측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상 예보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괜히 저는 그 불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잘했죠. 그리고 당연히 이번에 대통령이 그 보여줬던 저 모습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저 모습을 보여줬으면 국민들이 박수치고 칭찬하지 않겠어요? 그때도 만약에 아파트가 일부가 물에 잠기는 걸 보시는 순간 바로 돌아와서 집무실로 돌아와서 집무를 했다. 그러면은 그때처럼 이렇게 비판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판단 미스였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그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은요.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민들이 자고 있을 때 대통령이 깨어 있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있고 오늘 이번에 이제 뭐 밤새 아무튼 열심히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재난 상황 그리고 예보가 나오면
그 예보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세우려는 모습을 보이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잘하셨고요. 예. 앞으로도 저런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내일 대통령 주재로 태풍 피해 상황 긴급 점검 국무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지금 뭐 농민, 어민들 추석 앞두고 굉장히 시름이 깊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지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석 전에 대통령실 개편 작업은 얼마나 진행될까? 이 부분도 지금 국민들 관심인데요. 자, 인적 쇄신 과정에서 공석이 된 자리가 있죠. 정무 1, 2비서관. 전희경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이 낙점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친박계로 좀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다시 또 친박계가 뜨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벌써 이제 나오기 시작하던데 사실 뭐 국민의힘의 그 주력군은 구친박계입니다. 네. 수적으로 일단 친박계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친이계, 구친이계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한때 밖에 나갔다가 다시 또 복귀를 한 그런 또 분들이고 예. 수적으로도 사실은 이제 구친박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을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한다면 네. 사실은 지금 뭐 그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원 동원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좀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국민의힘이 지금 당면한 문제이자 예. 윤 대통령의 고민이 되는 또 결정적 지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의원급에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당장 뭐 의석수 면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확연히 적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인적 풀이 그렇게까지 지금 이제 넓지가 않다. 예. 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구친박계 중에서도 뭐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데려다 좀 써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두 분은 어떤 인연으로 지금 친박계로 불려지는 겁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그 전희경 의원 같은 경우는 친박계 공천 받을 때 친박계로 불려서 공천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 그와 연관돼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박근혜 전 정부 때 주요 역할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친박계로 분류가 되는 건데 저도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친박계의 부활이다 또는 친박계가 전면에 나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예전에 친박계가 친이계가 되고 친이계가 또 친윤계가 되고 이러는 겁니다. 그게 뭐 예전에 친박계 했으니까 계속 그 계통을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뭐 제가 볼 때 뭐 친박 색채가 강화된다고 하는 일부의 언론의 보도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네. 보수 진영에서 정말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 쓸 수 있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지금 현재 윤핵관이나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분들은 사실은 좀 사용하기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 때문에 아무래도 찾다 보니 결국 이제 저런 분들이 발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지, 친박이 부활했다 또는 친박계가 주류가 되고 있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대통령실에서 행정관급 20여 명에게 추가로 면직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좀 전해지고 있는데 추석 전에 이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 뭐 방향은 뒤로 하고라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목표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밥상머리 민심을 장악하겠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 자꾸 이렇게 실무자급들만 그만둔다는 소식이 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건 조금 의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아해하는 여론이 좀 적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비서실장 이하 수석급들이 먼저 이제 그 거취 표명을 하죠.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새 비서실장 또는 이제 정무 이제 그 수석급이 이제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분이 자기 중심으로 해서 기존 조직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내보낼 사람 내보내고 새로 또 이렇게 좀 영입해야 될 사람들 영입해서 진영을 새로 짜서 나가는 이런 형태로 보통 가요. 특히 그래서 비서실장 인선이 굉장히 그 상징성이 크잖아요. 예. 안무개 비서실장이 됐다 이러면 아마 이번에 뭐 대통령실은 이렇게 갈 거다. 과거에는 이제 청와대 내부 분위기가 이렇게 쇄신되면서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소식들이 이제 전해지곤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역순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예. 이게 올바른 방향인지 잘 모르겠다는 아래서부터. 생각이 예. 좀 들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솎아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그 윗선 이제 교체가 차후에 이루어지게 되면
새로 임명된 비서실장이나 새 수석 입장에서는 다시 또 사람을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짜여진 그 진영 속에 그냥 본인이 그냥 딱 이렇게 들어와서 본인만 단독으로 들어와서 뭔가 거기서 일을 하고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통상적인 인사 절차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과연 대통령실의 기능 강화 또는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게 순기능으로 작용할지 과연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실 개편에서 그 윤핵관들이 좀 배제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 계속 나왔었는데요. 여권의 권력 지형도 좀 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여러 가지 그 분석 가운데 초재선 의원들이 지금 신윤핵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하고의 갈등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 그런 그룹이 초재선 그룹들이에요. 이 그룹들이 힘을 강하게 내면서 목소리를 강하게 내면서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을 많이 했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신윤핵관으로 떠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초재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차기 총선에서 본인들이 공천을 다시 받아서 뭐 또 3선을 하고 재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공천 과정에서 물론 뭐 명시적으로는 대통령이 개입을 안 하지만 공천 과정에 대통령 입김이 작용을 안 한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어쨌든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윤핵관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새로운 윤핵관이 형성이 되면서 당의 주도권을 쥐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본인들이 공천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충성심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발현돼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초재선 입장에서는 3선, 4선 중진들, 왜냐하면 중진들은 사실 대통령의 친분이 없더라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당선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을 갖고 있어요. 지지 기반을. 초재선들은 사실 초재선 중에는 비례대표도 있잖아요. 많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과연 다음에 어디 지역을 가서 나갔을 때 당선 가능성이 있는 거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불안함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결국은 대통령에게 좀 더 가까이 가려는 그런 의도를 보이는 정치적 행보로 발현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3, 4선급 윤핵관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요. 윤상현 의원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초재선 의원들이 워낙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60% 이상 된단 말이죠. 일단 그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초재선 그룹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유발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다. 그런데다가 지금 윤핵관들을 통해서 그동안은 간접 통치를 했다면 이제는 제가 보건대는 직접 통치를 좀 원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초재선 의원들하고 뭐 연락을 다 했다. 뭐 통화를 했다. 이런 그 내용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직할 체제로 지금 이제 가려는 것 같고 그런데 이준석 이제 전 대표의 지적은 그렇더라도 초재선 의원들이 역할을 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초재선은 병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좀 심하게 좀 표현했다라고 보는데 어찌 됐건 의원들은 이렇게 볼 그 존재들은 아니잖아요. 국민들을 대표하는 그 지역구 주민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좀 낮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찌 됐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지금 누군가 중진급에서 영향력을 좀 더 발휘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뭐 그 중에서 가장 윤상현 의원이 좀 눈에 띈다. 전략적인 그런 역량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최근에 또 사실은 또 많이 노출이 잦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쪽에서도 좀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윤상현 의원을 도와주는 얘기인지 견제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건대는 견제성 발언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나. 견제를 하기 위한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윤상현 의원도 대표적인 친박 중에 친박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한 얘기 중에 그래픽 보여주시면 윤상현 의원이 공간을 갖기에는 친박 세력이 그런데 공간이 많지 않다. 이 얘기를 뒤에 이제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개인의 바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어찌 됐건 그 족보를 따지자면 구친박계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역당으로 내려가 보면 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국민의힘의 구조적 문제이기도 한데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터줏대감처럼 그 국민의힘 정당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 정치를 해오는 그래서 친박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지역에 완전히 딱 포진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의원들도 그분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친박계를 과대평가할 것도 아니지만 구친박계를 그렇게 좀 저평가해서도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 얘기를 조금 더 깊이 해보면 어제 당원 개정안 만장일치로 이제 의결을 했는데 연휴 직전인 8일까지 새 비대위를 이제 출범시킨다 이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자, 새 비대위를 누가 끌고 나갈 것인가? 지금까지는 주호영 의원이 다시 새 비대위원장을 맡을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오늘 새술은 새부대 이러면서 주호영 의원이 나 안 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가처분 신청을 또 해놨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예. 근데 그 가처분 신청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대위원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해산을 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비대위원들의 직무도 정지해달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미는 없는데 만약 그게 받아들여진 상황이 돼버리면 어떤 상황이 돼버리냐면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비대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당원 당규도 바꾸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비대위도 출범을 시켰잖아요. 그것마저도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자, 이 지금 같은 재판부에서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합니다. 그런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를 정지하라고 결정을 내린 곳에서 볼 때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아보세요. 네. 재판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재판부가 그런 과정으로 재판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재판부도 인간이고 사람이잖아요. 재판부가 볼 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 당시에 선임된 것 자체가 문제고 뭐 전국이나 아니면 또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선출된 것 자체가 대표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을 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대표는 전 당원과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뽑힌 사람인데 그걸 대행하는 비대위가 결국은 대행기관인 대행체제인 곳에서 뽑힌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 가처분 신청에서 나올 또 다른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판부를 자극해서 그 재판부가 다음번 가처분 신청에서 또다시 이준석 전 대표가 요청하는 것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정말 국민의힘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또다시 비대위를 맡게 되면 국민적 비난도 커져요. 돌고 돌아서 또 주호영이냐. 그러니까 꼼수의 꼼수다. 당원 당규 바꿔가지고 이거 뭐 그 문제가 되는 것들만 고쳐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국민의힘의 태도 자체에서 국민들은 상당히 비판적 입장을 가질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결국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맞지 않기로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해서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인데요. 후보자는 3분 정도로 압축된다면서 내일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이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토요일 간담회 마치셨는데 결론이 좀 내일 정도에 나올까요? 아직 그 후보자분들하고 접촉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의원들한테 일임을 받았으니까 연락을 해서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지금 몇 분 정도로 압축이 되어 계신가요? 한 3분 정도 되는데 네. 접촉해서 내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쯤에. 네, 자 릴레이 간담회로 의견 수렴은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3명 중 1명은 호남의 4선 의원이죠.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데요. 자,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그 당내에서 그 당 근처에 인근에 계신 그런 인물들 중에서 이 비대위원장을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적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런 중에서는 그래도 좀 저 정도면 괜찮은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찌됐건 뭐 과거에 지금 이제 야당 쪽에서도 활동을 좀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이제 객관적으로 이 당내 상황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좀 있고 그래서 뭐 제 바람은 뭐 처음부터 이 비대위원장 가능하면 외부 인사를 모셔서 수술을 받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뭐 이분 정도면
그 외부의 그런 의견들을 좀 들어가면서 뭔가를 추진할 수 있고 또 근데 너무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공동 선대위원장도 지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이기도 했잖아요. 네. 윤심이 여기에 조금 실렸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보니까 뭐 윤 대통령하고는 수시로 뭐 계속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뭐 일정 부분 반영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예. 저는 보고요. 어찌 됐건 뭐 이제 결국은 이제 인물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새 비대위원장을 선택한다라고 봤을 때 뭐 이 정도면 괜찮은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네. 과연 뭐 이렇게 결론이 날지 아니면 다른 분으로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되고 네. 지난번에 비대위원장 그 비대위 구성할 때 제가 윤핵관 비대위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건 그 윤핵관 비대위가 되지 않도록 좀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윤핵관,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 예. 좀 쉽게 대하기 어려운 그런 분을 선택을 일부러라도 하는 것이 예.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훌륭한 분이다. 꼭 모셔달라. 그런데 가처분은 꼭 한다 이렇게 남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계속 법적 투쟁을 하겠다는 거죠.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냥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 보면 저는 그게 행동이 잘하냐 잘못했냐의 걸 떠나서 지금 법적인 대응이나 아니면 싸우지 않고 본인이 존재할 수 있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만약에 모든 걸 포기하는 순간 이준석 예. 전 대표는 모든 걸 잃어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끝까지 싸울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아마 비대위원장 새로 모시면 또 그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국민의힘에는 엄청난 부담이다. 예. 또 새로운 비대위원장 되는데 그분을 또 가처분 신청하고 또 그 비대위를 가처분 신청하고 계속 괴롭히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의 접근은 윤석 대표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고 방법은 단 하나 계속 국민의힘을 괴롭혀서 본인의 지분을 넓히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그런 투쟁을 계속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성명불상자로 가처분을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비대위를 출범한다고 해도요. 이게 순항할 수 있을지는 물음표가 지금 여러 개 따라붙은 이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오늘 검찰에 출석 요구가 있던 날인데요. 결국 이제 불출석하기로 결정을 했고 오늘 불출석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제 대선 후보였기도 했는데 그때도 많은 의혹이 있었을 때 국감장에 나가느냐 마느냐 그때 이제 정면 돌파를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혹시 또 출석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불출석으로 결정을 했네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의원답지 않은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정면 승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고 예. 제가 보건대는 그 전략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어떤 전략을? 그러니까 직접 출두하는 정면 돌파해 나가는 네. 그 전략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요. 지금 어차피 지금 정치 탄압 프레임을 지금 걸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걸 아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석하면서 정치 탄압 프레임 예. 지금부터 벌써 내가 대표되자마자부터 저쪽에서 벌써 걸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럼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추석 밥상 민심에서도 그 장면이 더 유리합니까? 오히려 그렇게 역공을 취해서 그 여론을 장악해 나갈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의원답지 않은 선택을 좀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거는 역시 당내 뭐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뭐 대표로서 그런 의견들을 좀 존중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불출석을 알리면서 검찰에 서면 진술 답변을 해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맹비난했는데요. 자, 직접 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검찰의 출석 요구 사유는 서면 진술 불응이었던 만큼 서면 조사에 응하였으니 출석 요구 사유는 소멸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당 대표로 소환한 문제고 당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과 당대표라는 겹겹의 방탄조끼를 입은 이유는 자신에 대한 범죄 수사를 국회 다수당의 힘으로 뭉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 뒤에 숨으려 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겹겹의 방탄조끼라는 국민의힘 얘기도 듣고 오셨고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문제라는 민주당 얘기도 듣고 오셨는데, 자, 민주당 서면 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출석 요구 사유는 소멸됐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면 조사를 요청을 했는데 네. 검찰이 발표해요. 서면 조사를 요청했는데 서면 조사가 안 와서 결국 소환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말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면조사 내용들을 제출했기 때문에 곧 굳이 가야 될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저는 뭐 그 논리적으로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러니까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추석 밥상에 민심 밥상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영상 중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는 장면이 나왔을 경우에 보는 관점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접근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정치 탄압에 맞서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죄가 있으니까 나오지 않겠어? 이런 이미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다고 저는 봐요. 민주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렇게 예를 들면 사실 그 포토라인에서 사진이 찍힌다는 장면 자체가 지금까지 여러 정치인들이 사진이 찍혔지만 그 모든 내용이 대부분은 다 문제가 있어서 불려 나오는 모습으로 비춰져요. 그리고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분들, 일반 국민들 중에 혹시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찍히는 모습 하나만 보고도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표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민주당 전체에 대한 이미지나 또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에게 신뢰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그런 그 의총을 통해서 그런 종합적 의견을 모은 것 같고, 그걸 이재명 대표한테 건의했고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는 방식을 통해서 아마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니까 최준봉 교수님 설명은 일단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서면 조사서를 제출해도 이제 출석을 더 이제 요구를 할지 말지 검찰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검찰의 출석 요구 사유가 서면 진술 불응이었으니까 이거는 서면 조사서를 냈으면 소멸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자, 대표 개인 혐의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미 예고된 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당헌 80조 결국은 뭐 이 끝까지 해가지고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운명을 같이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이제 그 리스크가 따르는 선택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수사 방향 또는 이 재판 방향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지금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봐요. 제가 보건대는 여전히 그 이재명 의원은 그 처벌의 가능성이 상당히 남아 있는, 특히 대장동 관련해서는 꽤나 남아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조응천 의원이 앞으로 이게 사실 의원총회에서 어제 불출석을 결정을 했잖아요. 그걸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인 거고요. 이게 앞으로 이제 이런 사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할 거냐, 이게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 뭐 이제 선거 다음 총선을 앞두고 뭐 이재명 의원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혐의가 뭐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나서 뭐 실형 선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부담을 당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당이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다 보면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제 몰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안고 가겠다라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건대는 그동안에 좀 보기 힘들었던 그런 선택이어서 조금 불안해 보이는 측면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이제 3가지 발언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반박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날 검찰이 허위 발언 관련해서 오늘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거든요. 자,
이 시효가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이거 증거 확보 차원이라고 보면 될까요? 근데 그렇게 검찰은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적으로 어떤 증거를 가져왔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망신주기고 이거는 그냥 검찰이 그냥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어떤 행동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누구를 했냐면 그 당시에 성남시청에서 근무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보 업무 담당에서 근무했던 분이고 지금 현재는 경기도에 있는 어떤 그 경기도 내 어느 팀장급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책상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허위사실 공표 중에 이분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뭐냐면 김문기 전 차장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했다는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TV 인터뷰를 좀 준비를 도와줬던 그렇죠, 팀장의 도와줬겠죠. 책상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인터뷰 내에서 예를 들면 이재명 그 당시에 이제 후보였죠. 후보가 그걸 이렇게 발언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걸 써갖고 갔겠느냐 과연. 이 문제 사실은 이걸 제대로 밝히려면 이재명 의원이 진짜 알았냐 몰랐냐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압수수색해야 되는 건데 과연 이게 거기 가서 뭘 가져와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것이 증거물로 지금 압수가 되는지 제가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 책상에 가서 압수수색을 한다 한들 그 당시에 발언이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진실성을 확보하고 또는 모른다고 하는 건 이재명 당시 후보의 개인적인 어떤 판단인 거잖아요. 생각인 것이고 그걸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들어서 실제적으로 성과가 있는 압수수색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개인적인 추측은 있습니다. 예, 검찰이 기소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기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압수수색도 하고 뭐 최선을 지금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은 이런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 기존의 증거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지금 차원은 지금 사실은 시점이 지금 뭐 거의 공소시효 마감 시점에 이제 임박한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강 수사 과정이다라고 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추가로 확인해야 될 지점들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특히 문서상 뭔가 남아 있거나 아니면 뭐 저분의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거에 뭔가가 있을 가능성에 좀 역점을 두고 지금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거 맞불 차원일까요?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당론으로 지금 채택을 하고 내일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거든요. 이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특검 사상 초유일 수 있는데 이거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발의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죠.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취임한 지 100일 정도 지났는데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특검을 발의한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역풍을 맞을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상황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그 모 단체에서 그 학자들 단체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체 조사한 내용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수의계약 문제도 나오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지금 3가지 정도가 수사가 이루어졌었는데 거의 다 이제 불송치로 가닥을 잡고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절차들을 받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는 한 번도 소환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들 같은 경우 5개 대학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대학이 한 번도 압수수색 간 적이 없어요. 검찰이. 그런데 김혜경 씨나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하고 소환 통보하고 실제 소환도 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불공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게 역풍을 민주당이 고민하면서 이걸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해도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국민들도 궁금할 거예요. 과연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그 의혹의 진실이 뭘까? 특검으로라도 한번 그러면 조사해 보자.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특검 조사에서 아무 문제 없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특검이 발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건 결국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행동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그 특검 발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특검, 국정조사 동시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편에서는 대통령에게 이것도 이제 거부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 압박 차원이다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약한 골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세간에는 김건희 여사가 뭐 최고의 실세다 이런 이제 소문도 돌고 있기도 하고 네. 하니까 뭐 이렇게 둘러가지 말고 곧바로 직진해서 이 실세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정치적 프레임을 거는 측면에서 볼 때도 이게 정석에 가까운 얘기인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제가 보건대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도 너무 거리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관저 뭐 예를 들어 공사 관련한 그런 부분이 대표적인 건데 정말 조심해야 될 예. 그런 상황에서 별로 좀 조심성이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조차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리인데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이재명 의원이 지금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전국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가는 겁니다. 지난 대선의 연장전 구도로 이제 가는 건데 예.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당연히 이거는 제기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예.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훨씬 더 뭔가 뒤가 구리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하는 거 아니냐. 떳떳하면 왜 숨느냐라는 민주당 식으로 입장 생각할 때요. 예, 민주당 쪽에서 공세를 취하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사안인 거죠. 그래서 특검법은 어찌됐건 끝까지 지금 밀어붙이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자, 정기국회 시작하자마자 어쨌든 여야는 곳곳에서 좀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국회에서 화제 장면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설전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이 수사 중인 제2의 N번방 관련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자, 잠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올해 1월 초에 최초 신고를 했는데 왜 검찰의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의원이 그거 경찰에 신고했던 것 아닌가요? 검찰에 신고한 게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 아니 검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로 이 시스템이 검찰에 신고해야만 작동이 된다면.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인지 뭐가 모릅니까? 경찰의 피해자가 신고했지 그다음에 않습니까? 그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경찰의 수사에서 검찰 AI 시스템이 작동 안 됐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인데 거기서 AI로 뭐 감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네, 아이고 정말 좀 답답해하는 이수진 의원 목소리 마지막으로 듣고 오셨는데요. 자, 이 검찰에 있다는 AI 시스템 생소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이거 어떻게 작동을 하는 겁니까? 그 어떤 거냐면요. 검찰이 AI 시스템을 만든 거는 만약에 피해자가 그러니까 N번방 사건처럼 본인이 성적인 어떤 착취를 당하는 그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검찰이 AI로 분석을 해서 그 영상이 만들어지는 요소들을 쭉 분석을 합니다. 네. 그럼 그걸 인터넷상에 싹 돌리면 비슷한 형태의 영상들이 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그렇죠. 신고가 검찰이 하나 경찰이 됐다는 경찰에 했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수진 의원의 발언은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걸로 보여져요. 이거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예. 왜냐하면 이게 일단 신고하고 본인이 피해 영상을 제출했을 때 그때 AI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수진 의원의 지금 말을 들어보면 신고하면 바로 작동이 되는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니까 이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수진 의원이 이걸 제대로 잘 이해하고 질문했는지 하는 부분에 약간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자동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이 다 자동 삭제가 되게 돼 있어요. 예. 그걸 AI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나 경찰에게 신고를 하면 지금 이 경우는 경찰이 신고를 했으니까 경찰이 신고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얘기를 듣고 신고를 접수한 다음에 그 영상을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AI 관련된 시스템을 돌리면 그게 자동으로 걸러져서 그와 관련된 유사 영상들이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넘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삭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그 과정을 이수진 의원이 약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왜 검찰이 바로 작동을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찰이 신고를 받아서 검찰이 요청을 하면 검찰이 작동을 해서 그와 비슷한 영상들을 삭제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수진 의원이 그럼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이제 중간에 나왔었는데요.
근데 지금 수사권 조정한 이후에 성범죄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결국은 이제 의문의 일패를 또 당하고만 그런 그 상황이 돼버린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직접 다 하신 분들이 왜 저런 내용을 좀 제대로 아주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중대범죄 아니면 지금 검찰에 수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분명히 경찰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예. 만약에 경찰에서 나중에 검찰 쪽으로 이걸 이첩을 하게 되면 그때는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전에는 하면 이것도 월권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근데 이수진 의원은 이첩을 생각을 하고 한 발언일까요? 글쎄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러니까 신고했으면 뭐 바로 이게 작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게 옛날 그 수사 시스템을 생각하고 그냥 질문을 던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상황 파악, 객관적인 팩트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질문을 좀 잘못하신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데 글쎄요, 제가 야당 의원님들한테 한동훈 장관 대응할 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조언을 좀 드린다면 이기지 못할 바에는 찌르지도 마라. 그러니까 제대로 좀 준비를 딱 하셔서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치밀하고 정밀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 발언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확실하게 이 한동훈 장관을 이길 정도가 아니면 질문도 섣불리 하시면 곤란하지 않겠나 앞으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시행령을 개정하는 검수 원복 이 국무회의 통과도 이제 곧 될 예정이라서 앞으로 또 이 부분도 대치전선이 또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이 슬픔과 회한이 다시 찾아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부디 안전한 곳에 머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점점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고요. 비바람이 점점 더 지금은 건물 뒤편으로 자리를 점점 더 거세지고 있어서 성인 남성이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정도입니다. 와, 진짜. 포항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태풍으로 침수되면서 차량을 빼러 들어갔던 주민들 가운데 최소 7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었죠. 자, 이 가운데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각각 13시간, 14시간 만에 구조가 됐고, 자, 추가로 이 실종자가 발견됐다는 소식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상욱 기자. 네, 포항 지하 주차장 침수 피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현재 실종자 5명이 발견됐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생존 상태로 구조가 됐고 3명은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먼저 구조된 주민은 39살 남성 주민 전모 씨입니다. 구조 당시 대화가 가능하고 직접 걸어 나올 정도로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구조 당시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바로 구조 당시 모습입니다. 119 구조대원의 의지에 물이 가득 찬 지하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빠져나오고 있고요. 이를 본 주민들은 박수를 보내기까지 합니다. 구조된 시간은 오후 8시 15분쯤입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게 오전 7시 40분이니까 무려 13시간 가까이 지난 뒤에 구조된 겁니다. 목격자들은 남성 한 명이 주차장 입구 근처까지 헤엄치며 나오는 모습을 보이자 구조대가 밧줄을 묶고 들어가 구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조대 관계자는 전 씨가 스스로 헤엄치며 나와 구조했다며 물이 차 있었어도 내부에 숨쉴 공간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시간 뒤쯤인 밤 9시 40분쯤 또 다른 생존자가 나왔습니다. 50대 여성 김모 씨고요. 저체온증 증상을 보이는데 의식은 명료했습니다. 들것에 실려 나오는 모습이 확인됐는데 현재 무사히 구조된 남녀 주민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에도 실종자 3명이 더 구조됐습니다. 50대와 60대 여성 2명과 70대 남성도 구조됐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부터 남은 실종자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현재 구조와 수색 작업 또는 배수 작업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뒤편이 바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하 주차장 입구인데요. 본격적인 수색은 아직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들어찬 물을 아직 모두 빼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배수 펌프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포항시 남구 인덕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민 7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아침 7시 40분쯤입니다. 이들은 오전 6시 반쯤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고 있다는 관리사무소의 방송을 듣고 차를 이동하기 위해 나갔다고 가족들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연락이 끊겼는데요. 아파트 관리소장은 방송할 때만 해도 지하 주차장에 문제가 없었는데 급작스럽게 물이 들어찼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때는 우리 지하 주차장이 배수 펌프도 잘 돼 있고 모래 산악도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 침수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한 거예요. 물을 빼야만 본격적인 구조 작업도 할 수 있어서 소방당국은 우선 동력 펌프 6대를 동원해 지하 주차장에 물을 퍼내면서 실종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배수에 5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예상보다 작업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실종자 수는 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추정한 숫자에서 차후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들은 이전에는 침수 피해가 없었던 동네라며 사고 원인으로 불과 50m 떨어진 하천인 냉천이 범람한 것을 꼽고 있습니다. 추가 소식은 현장에서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지하 주차장 침수 피해 현장에서 YTN 홍서욱입니다. 네, 전원 생존 속보를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제주와 부산 피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곳 지역들에서는 방파제를 넘어설 만큼의 높은 파도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특히 부산 마린시티에선 바닷물이 100m 넘게 들어닥치고 이걸 피해서 차량이 탈출하는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부산의 바닷가 고층 건물 속 왕복 4차선 대로 위로 순식간에 파도가 들이닥칩니다. 도로 위에 서 있던 차량은 다급히 속도를 높여 가까스로 물길을 벗어나고 방파제를 넘어선 파도는 어느새 해변에서 100m 넘게 떨어진 사거리까지 넘실댑니다. 이미 반 넘게 잠긴 수변공원 위론 거센 파도가 당장이라도 넘어설 듯 부딪힙니다. 파도가 넘실대지만 바다가 아닌 해변도로입니다. 가장 먼저 태풍을 맞이한 제주에서도 거센 바람 속에 바닷물이 방파제를 넘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차 문이 안 열릴 정도로 좀 강력했습니다. 순간 바람이, 비도 좀 많이 내렸고요. 갑자기 들이닥친 파도에 곳곳에선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방파제를 넘어 파도가 몰아친 도로는 어느새 물에 잠겼고 회전교차로를 거의 덮은 물길 사이로 차수판이 아슬아슬 지하 주차장 침수를 막습니다. 역대급 태풍에 부산과 제주 등 해안 지역 곳곳에서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으며 아찔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태풍 흰남노는 폭우와 함께 초속 40m가 넘는 거친 강풍을 몰고 와서 전국 곳곳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강풍을 못 이긴 가로수가 쓰러지고 건물 외벽이 뜯어지는 등 그야말로 엄청난 위력의 태풍 소식을 현장에서 전하는 기자들조차 제대로 서 있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 근처 빨간불이 켜진 신호등이 힘없이 흔들립니다. 세찬 비바람에 주변 나무는 물론
텅 빈 거리를 밝히고 있는 가로등마저 휘청입니다. 강풍의 위력은 주택가에서도 확인됩니다. 부산의 아파트 내부, 유리창이 끽끽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전등도 움직입니다. 빌라 외벽은 강풍에 종이장처럼 찢기고 구겨진 채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를 덮쳤습니다. 뽑혀나간 도로 반사등이 전깃줄에 걸려 마치 연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입간판은 쓰러져 나뒹굽니다. 흰남노는 최대 풍속이 초속 40m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초속 40m는 돌이 날아다니고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강도로 YTN 현장 기자들이 그 위력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바람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어서 성인 남성이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정도입니다. 항구 앞쪽은 거센 바람으로 스티로폼 등이 날아가고 있어 저희가 안전상의 이유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흰남노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태풍 가운데 5번째로 강한 바람을 몰고 온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그런데 피해는 남부지방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태풍의 중심부가 직접 지나지 않았던 충청과 강원도 곳곳은 강력한 비바람이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과수원에서 수확을 앞둔 과일들이 강풍에 떨어졌고 집과 농경지가 흙탕물에 잠기는 등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떨어진 사과가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조금 옆으로 자리를 옮겨보니 종이에 쌓인 배들도 같은 처지입니다. 이곳 농장에 있던 사과와 배 중 30% 가까이가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농장 주인은 수확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찾아온 태풍이 야속합니다. 약간 파는 지가 9월 20일에 수확을 하고 저장로 홍로는 그 전에 다 딸라고 했었어요. 산비탈에서 쏟아진 흙탕물이 마당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겨우 물을 빼냈지만 마당에는 여전히 진흙이 잔뜩입니다. 하수도를 토사가 메꿔서 역류하는 바람에 인근 주택이 침수가 됐습니다. 또다시 비가 오면은 또 이런 현상이 또 오지 않을까. 농경지와 도로, 주차장 등에도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상습 침수구역 주민들 60여 명은 마을회관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2층 밑에까지 물이 올라왔었는데 그보다 세면은 얼마나 대단할 거냐 이런 걱정이 돼가지고 많이 걱정을 했지. 태풍을 피해 항구에 정박한 6톤급 어선이 강풍에 뒤집혔는가 하면 4톤급 어선 한 척도 비바람에 유실됐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어난 계곡물에 60대 여성이 고립됐다가 출동한 119 구조대가 설치한 로프를 타고 무사히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벽이 무너지고 나무가 쓰러졌다는 등의 비바람 피해 신고가 수백 건 접수되는 등 태풍 흰남노는 충청과 강원 곳곳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자, 이렇게 태풍 흰남노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목숨을 담보로 이해할 수 없는 기행을 일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방파제를 덮치는 파도를 생중계하는가 하면 거센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보이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부산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던 지난 5일 밤, 한 유튜버가 해안도로에서 생중계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파도가 방파제를 넘더니 그대로 이 유튜버를 덮칩니다. 유튜버 A씨는 순식간에 10m 떨어진 인근 마린시티 상가 앞까지 떠내려갔습니다. 가벼운 찰과상에 그쳤지만 하마터면 그대로 바다로 휩쓸려 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부산에 가장 가깝던 시각, 풍량이 거센 해운대 바다에 한 외국인 남성이 뛰어듭니다. 위험하게 말렸는데 얼른 나오라는 사람들의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을 땐 이미 바다를 빠져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왜 물속에 들어갔느냐는 경찰의 질문엔 수영이 하고 싶었다고만 답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솔직히 되게 위험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경찰도 물론 이제 제지를 하고 단속을 하는데 일단은 이런 행동을 안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
태풍 흰남노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목숨을 담보로 한 일부의 위험천만한 기행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태풍 흰남노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곳곳에 침수 차량이 또 속출했습니다. 전손 처리 결정이 난 침수 차량들은 반드시 폐차를 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한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경북 포항.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수십 대가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KTX 신경주역과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은 지붕까지 물이 들어차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태풍 흰남노가 휩쓸고 간 지역에서는 차량 침수가 잇따랐습니다. 앞서 지난달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침수된 차량이 10,000대가 넘었습니다. 이 때문에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침수된 차량도 전국적으로 수천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완전히 침수된 차량의 경우 엄연한 폐차 대상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 즉 수리비가 차량의 현재 시가를 넘는 전손 처리 결정이 내려진 차량은 30일 안에 반드시 폐차해야 합니다.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에 잠긴 도로를 지나다가 시동이 꺼진 경우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다시 시동을 걸지 말고 견인 조치해 정비를 받아야 중대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상이 클 경우에는 수리를 받더라도 안전을 위해 가급적 폐차하는 게 좋습니다. 전자장비가 물에 잠기면서 예측할 수 없는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분 침수, 허리까지 올라왔을 때가 문제예요. 이게 운행 도중에 시동이 꺼진다든지 전원이 나간다든지 안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행으로 인한 침수 때는 보험사로부터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보험개발원의 카 히스토리를 통한 이력 조회와 전문가를 동반한 차량 상태 확인, 매매 계약서 작성 때 침수 차량에 대한 전액 환불과 같은 특약사항 기재를 조언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에서 밤샘 비상근무를 하며 실시간으로 태풍 흰남노 상황을 직접 챙겼습니다. 선조치 후 보고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은 이제 신속한 복구의 시간이라면서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자정을 앞둔 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대로 퇴근하지 않고 용산 집무실 지하 벙커에서 시시각각 태풍 흰남노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긴장 늦추지 않고 상황을 좀 예의주시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태풍의 중심이 거제에 상륙한 새벽 5시.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상황과 유사하다는 설명에 남해안 만조 시간과 겹치니 해일로 인한 주민 안전에 주의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침 7시 반에도 실시간 영상으로 울산과 포항 등 피해 지역을 구석구석 살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기동 타격대 보트까지 해병대가 보유하고 있는 하여튼 정비 풀로 다 동원하고 이어 민방위복 차림으로 지하 1층 구내식당에서 취임 후 처음 아침 식사를 했고 기자실도 깜짝 방문해 철야 비상근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괴물 태풍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작은 태풍들을 먹어가면서 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전 대비를 우리가 잘 하면은 피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고 오늘 내일은 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흰남노가 잦아든 뒤엔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명절을 맞도록 지원에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신속한 복구의 시간이라면서 피해 주민에 대한 실효적 지원 방안 마련에 주력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에서 열려던 국무회의는 하루 미뤄 태풍 피해 상황 점검을 주제로 용산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당연하고 나아가 추석 밥상 민심에 작은 논란도 올라선 안 된다는 게 대통령실 기류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민감한 정치 현안에는 선을 긋고 묵묵히 민생 행보를 하면서 국정 운영 안정감을 찾는 데 매진할 계획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포항 수해 현장을 찾아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등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열심히 좀 해주시고 우선 뭐 이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요구도 하고 잘 이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하루빨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좀 신속하게 민생 회복 위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도 바로 정부에다가 요청을 또 하겠습니다. 특별요구서 지급도 빨리 하도록 그렇게 바로 장관에게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일 태풍 흰남노로 큰 수해를 입은 경상북도 포항을 방문합니다. 이 대표는 내일 400mm 넘는 폭우로 침수된 포항 대송면 일대를 둘러보고 수해 지역 주민을 만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구제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해온 교수 학술단체가 김 여사 논문 4편이 모두 표절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사립대학 교수회 연합회와 전국 교수노조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1편과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에서 광범위한 표절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김 여사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구현상 숙명여대 교수 논문을 40문장이나 표절했고 학술지 게재 논문들 역시 신문 기사와 다른 논문을 그대로 베껴 연구 윤리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증단은 또 박사학위 논문에 점집 사이트나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와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 내용까지 출처 표기 없이 가져다 썼다며 상식 밖의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해 학생들을 가르친 건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3건이 표절이라는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한 교수 단체들에 대해서 학술단체가 아닌 정치단체라면서 국민 기만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이들 검증단은 학계를 대표해 학술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정치단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수석 대변인은 검증단에 한국사립대학 교수회 연합회를 주축으로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 연구자 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단체의 전현직 임원들은 지난 3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 영향으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이 관측됐는데요. 나흘간 제주 산간에는 10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울릉도와 통영 매물도에는 초속 40m가 넘는 돌풍이 기록됐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여전히 남해와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물결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여객선이 지연되거나 결항될 수 있는 만큼 미리 운항 여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해안가 침수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면서 오늘보다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 광주 2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겠고 아침까지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7도, 안동 16도가 예상되고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과 광주, 창원, 부산 29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도 비 소식 없이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